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어제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해서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기 때문인데요. 검찰 인사 단행 배경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여야 정치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조만간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에 이어서 미국 산업 약탈론까지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반도체 강국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주권 국가 책을 출간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시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좋네요. 맥 정치사회연구소. 맥을 짚어야죠. 맥을 잘 오늘도 짚어주십시오. 예. 어제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 발표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대변인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또 수사 실무를 주관하는 1차장 검사부터 4차장 검사도 이번에 모두 바뀌게 됐는데 김기흥 부대변인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여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창수 지검장, 네네. 이창수 지검장이 찐윤이다. 친윤이 아니다. 찐윤이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는데 네네. 좀 알아보면 이분이 처음에 그 당시에 징계 국면이었죠. 징계 국면 때 그때 그 대변인 역할을 했지만 그 대변인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친윤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하기보다는 팩트를 확인해 보면 그분은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수사 라인에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변동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수사하는 팀 그 팀들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막으려고 뭔가 방탄하려고 방어하려고 그런 논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지고 촉도 좋습니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투루 수사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야당 지금 검수완박 시즌2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엄중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특검입니다. 특검. 검찰은 또 하나 뭐냐? 자기네들이 수사를 통해서 조직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어떤 조직이라고 집단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게 검찰 수사를 발표했는데 특검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특검이 관철될 소지가 강한데 이거 잘못 수사했다고 하면 뭐지 검수완박 시즌 2에서 조직의 어떤 운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좀 믿어보면 된다. 너무 지레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더 수사를 그냥 갈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 인사에 굉장히 큰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출근하면서 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 보면
침묵도 있었고요. 아, 네네. 마지막에 이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인사로 나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하지만 나는 수사는 끝까지 할 겁니다. 아하. 이 정도 말하자면 송경호 지금 팀을 공중분해 시킨 거거든요. 불만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렇죠. 건가요? 팔다리를 다 자르면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이원석 총장이 버티는 거예요. 임기가 많이 남진 않았죠? 많이 남지 않았지만 버티겠다. 네. 그리고 수사로 대답해 주겠다. 돌려주겠다라는 저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김 부대변인님께서 얘기했는데 네. 검찰이 정말로 이 권력의 속성을 알고 요소야대의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적으로 어떤 이런 인사를 가지고 뭐 장난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는 못할 것이다 했는데 맞습니다. 인사는 검찰이 한 게 아니에요. 네. 검찰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하려고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팀 꾸려라. 신속하게 수사해라. 그렇죠. 그리고 5월 말까지 털겠다. 지시했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 5월 말까지 왜 못 기다리죠? 기다리면 되잖아요. 네.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검찰 인사는 8월까지예요. 8월에 대부분 합니다. 정기 인사를. 아무리 송경호 지검장이 2년 동안 오래 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네네.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여기에 혹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하면 이건 공정이 무너지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과감하게 각근을 고쳐매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의 여론이고 뭐고 간에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 알겠어요. 남편으로서 좋은 노릇하고 싶은 거 알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적일 때 공인이 아닐 때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남편 노릇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 인사는 이번 수사에 개입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오해 소지가 있는 방탄 인사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여자 보호 못하면서 5천만 지킬 수 있겠냐. 상남자론요? 상남자의 도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김기현 부대변인 시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이제 한 6일 정도 만에 이루어진 인사다 보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 착수했는데 지휘 라인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참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검찰 인사가 원래 1, 2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늦춰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맥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송경호 이제 전이죠. 총장님 같은 경우는 그 지검장 같은 경우는 23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한 20여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검장을 했는데 11개월 했어요. 그러면 이례적인 거죠. 2배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인사를 하더라도 또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정치적인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사람들이 볼 때 관심 있는 사건이 있으면 왜 또 지금 하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 2월에 했다고 치면 선거 앞두고 왜 하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얏나무 뭐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얘기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진짜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시점상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고 오늘 총장이 얘기했듯이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고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토요일 날 그 박성재 법무장관과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얘기했겠죠. 근데 인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뭐 수사의 어떤 방향과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생각은 있겠지만 또 틀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이랑 협의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 취재본 결과. 그래서 인사를 보여줬대요. 그랬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인사를 받을 수 없다.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답니다. 하지만 강행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묵살당한 것이고 두 번째 송경호 지검장 자체가요. 이게 이번에 인사 조치가 또 있었던 게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 1차전이 붙었을 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시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선거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 마포에 공천한다 하면서 사천으로 하면서 윤한 갈등이 촉발이 됐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송경호 지검장이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이 부분은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언급해요. 네. 그러면서 송경호 지검장 이런 인사설이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 언론 보도에 보면 이거를 이원석 총장이 본인의 직을 걸고도 맡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튀어나오면 이상이 용산에서요 움직여요. 네. 두 번째 보세요. 윤한 갈등. 그러니까 20년지기 한동훈도요. 김건희 여사 말을 하면 성역입니다. 영린이에요. 네. 그래서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방심이들 보십시오. 방심에서 판결 지금 최근에 이제 방송국 방송 제재하는 거 보면 예. 뭐 MBC, JTBC, YTN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붙였다고 해서 방송 제재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부분에서 보도했다고 방송 법정 제재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또 김건희 여사예요. 이제 세 번째 이겁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팀 힘싸게 꾸려서 해라. 그게 지난 2일인데 인사가 2주 만에 다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국민들이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국민보다 아니면 대통령보다 국정운영보다 위에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결국엔 이번 인사는 대통령께서 특검을 자초하신 거예요. 특검을 자초했다. 특검 예. 유발 인사다. 결국에는 이제는 이거는 이게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요. 결론이 뭐가 나든 간에 이원석 총장이 했다면 스스로 뭔가를 매듭 짓겠다고 했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인사를 이렇게 해서 아예 드러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사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네. 특검 가는 거예요. 1374님께서요. 검찰 인사 오해 소지는 있으나 다수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원칙에 맞춰서 엄격히 행해질 것으로 믿어봅니다 하시는데 혹시 김기부 대변인 좀 보탤 말씀 있으면 짧게. 예. 이겁니다. 예. 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예. 두 갈래 아닙니까? 그 백 관련해서 네네. 가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약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받았죠. 예. 받았는데 이분도 어제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목적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했지 그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네네. 말하는 순간 본인이 처벌받거든요. 왜냐? 이건 법의 미비점입니다. 법.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와 상관없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야당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 문제다. 이거 제대로 안 한 거다. 이런 프레임이 또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도 자기가 임기 내에 4개월 남았는데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할 수 있는 건 아니 진짜 그렇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했다면 그거 밝혔어야죠. 그거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거는. 왜냐? 그때 엄중하게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 법무장관 포함해가지고 우호적이 않은 검찰 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데 못한 부분은 팩트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백 사건 부분들은 지금 이게 아주 고약한 인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최재형 목사를 일단은 조사를 했잖아요. 그다음 수준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앞두고 나서 인사 조치를 합니다. 뭐 이게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있어요. 지휘부 바뀌면 결국엔 일선 검사 수사팀 있다 하더라도 지휘부가 바뀌는 거는 뭐냐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 설정을 하거든요. 검찰 지휘부가. 잠깐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명품백 수사를 했으면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 늦출 것이냐 이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명품백은 단순하게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여기에 최재형 목사가 직무 개입이 없었다는 건 뭐를 부탁하러 간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줬다는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본인은 여기에 직무를 부탁 안 했다는 것이지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최재형 목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인사 개입이나 인사청탁이나 국정 개입 여지가 있었느냐 여기까지가 검찰 수사가 돼야만 제대로 된 수사예요. 네네. 그냥 명품백만 털면 안 되고 주가 네네. 조작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성준 지검장을 기억할 겁니다. 서울지검장. 당시에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예. 그러니까 총장의 배우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성준 지검장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수사했다. 하나하나 검사와 수사팀 설득해가면서 총장 배우자를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네. 짧게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네네네. 아까 예를 들면 이제 대기자들이 있었다 그런 건 일방의 주장이고요.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최재형 부분은 목사의 주장이죠. 그렇죠. 네. 그분의 주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쿨하게 다른 정치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 재개됐고요. 3월 26일 선거 전에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주로 대리기사분들, 뭐 배달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 모여서 어떤 노동 현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민생 토론 재개라는 게 그 지금 그래서 부대변인 해보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소통 이미지랄지 지지율 반등에도 실제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저는 지지율을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체로 관련된 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보면 공무원들과 뭐 교수 집단과 전문가 집단 이분들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정책의 수혜자 그 정책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분들의 얘기를 쫙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입장을 하지만 그 관련된 부처 관계자분들이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지율 제고가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살아있는 정책이 된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최근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술집 가면 저도 선거 때 이제 술집하고 식당에 명함 보러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막 긴장을 해요.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 잘못했다가 보면 저거 되거든. 식약청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사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라고 그때 얘기 나왔었죠. 맞습니다. 근데 3시간 만에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라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렇다면 그분들도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도 듣고 있고 많은 분들 관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른 소통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그렇고 저 소통의 일환으로서 되게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보다는 어떤 정말 그 민생 토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맞습니다. 그 활동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서영주 소장님, 그 어제 그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대통령실에서 초대를 해서 만찬 회동을 했는데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만찬 내내 당 지도부 의견을 경청했다. 총선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이요.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김용민 의원처럼 민주당에 비판을 많이 하는 야당 의원들과 만나면 좋겠다는 얘기도 꺼냈다고 해요. 만남을 가지실까요? 안 하겠죠. 왜요? 지금 국정기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토론에서 이렇게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연결된 겁니다. 결국에는 민생토론이라는 게 하는 거 좋죠. 당연히 민생 챙겨야죠. 그러려고 대통령 자리를 준 거니까 국민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국민들은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민생을 안 챙겼다고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번 총선에서. 메시지가 잘못해서 심판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잘못됐다고 심판한 겁니다. 당신이 바뀌어라. 당신의 메시지나 국정기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자체가 2년 동안 보면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하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 가족과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상대 정적들에게는 가혹하게 맞게 수사를 하고 지금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을 깨버리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은 그 메신저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토론 100번을 해도요. 국민들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통의 측면에서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통 측면이 이런 게 하나가 바뀌어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나가 바뀌어야
이 소통을 진짜로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이구나. 네네. 믿을 거 아니에요. 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하지 안 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뭐 민주주의 협치 안 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네네. 당정 관계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다 말로는 정상적이고 협치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행동이 안 따르잖아요. 국민이 2년 동안 메신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당선인이 그런 좋은 얘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끄덕끄덕 했다 하더라도 바뀔 수가 없다. 예. 본인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 당내 현안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이슈가 예.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예. 제가 또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 뭐 거부권 예.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어요. 보면 대통령이 권한이 있고 권력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를 한 제2 요구를 한 행사, 제2 요구권을 행사한 것들을 보면 네네. 여야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논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여당을 양보해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 대통령은 불변한다 그런 프레임 중에 하나가 예.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수회담 때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쭉 읽은 거 딱 꺼내가지고 10장 읽은 거 이해합니다. 예예. 근데 들어가서 나와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85 얘기하고 15. 우리는 15 예. 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아하. 거예요. 왜냐? 예. 만났으면 다음을 위해서 소통의 첫 장이라고 했으면 좋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걸 뭐 팩트를 속이라는 게 아니라 네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대통령이 85 부분 얘기하도록 왜 내두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왜 끝나고 나서 85 대 15의 프레임을 만드냐.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야당이 대통령은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프레임을 근데 걸고 있다. 예. 만약에 네.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예. 뭐 하면 안 바뀐다 불통이다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민정수석도 그렇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민정수석실을 예. 본인의 공약을 깨고 설치한 게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뭐 검찰권 장악이나 사정권 관리 아닙니까 했을 때 아닙니다. 민심을 청취해서 민생을 챙겼으면 했는데 민정수석실 6일 만에 해서 검찰 인사 송경호 팀 날려버리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 이게 민정수석실의 설치의 의미를 국민들은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 시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최소한 조심조심 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려워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국민을. 근데 그 두려워하는 척도 안 한다는 것이고 8대2, 7대3 영수회담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영수회담의 결과물이 없다 보니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최병 특검 판단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야당에서 뭘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내 현안 하나씩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국민의힘 관련해서는요. 지금 총선 백서 TF가 특별위원으로 격상이 됐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런 당부를 했더라고요. 이게 백서가 어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책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정책 책임을 봉합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총선 백서에 허심탄회한 정말 깊이 있는 정말 뼈를 깎는 둥글스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선 긋는 게 적절한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을 넣는다는 게 일종의 좋은 글씨잖아요. 근데 이게 다분하게 백서라는 게 그거를 쓰다 보면 누군가의 어떤 책임 규결로 가자면 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여러 가지 상황과 시스템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게 불가피하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백서를 만드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춰졌을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이재명 대표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1, 2심 관련해서 유죄 받았고 그다음에 7가지 사건에 대해서 10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왜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평가를 박하게 받았느냐? 우리가 부족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앞부분만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권을 했고
기회를 줬고 책임을 있는데 눈높이가 더 높고 더 세게 맞는 겁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사고해야지 자꾸 한 사람 누군가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발전도 없고 그 사람 책임이 되는 순간 나는 면죄부거든요. 그건 옳지 않다. 그런 틀에서 사고를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국회의장 선출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죠. 자괴감 같은 게 들었다. 왜냐 했더니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 그러니까 의전 서열 2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뭐 우상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할 만해요. 하기는. 왜냐하면 이제 의전설로 따지면 원내대표가 한 17위 정도 되고 국회의장 2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뭐 개입했다고까지는 뭐 좀 확대 해석하기 그렇고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것도 언론에 알려진 거잖아요. 뭐 불출마를 권유했다라고 하는데 교통정리를 했다. 교통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처럼 중진급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바예요.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의전설도 그렇고요. 국회의장 자리라는 거는 이건 당 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라 말하자면 중립적이고 통합적인 여야의 어떤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조정하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당의 원내대표가 이걸 정리해서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 있었던 우상호 의원에서는 좀 곱지 않게 보였을 수 있으나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게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다수당 내부에서 경선을 치른 사람이 원저 의장이 될 공산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강제는 아닌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게 아닌가라는 차원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요. 뭐 우상호 의원 말도 맞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추미애 그 후보의 이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을 하면 이 대표의 대권 과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돼서 실제 국민의 와닿는 정치를 펴면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거다는 말이 추미애 당선이 만약 국회의장이 되면 그 목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반대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이 그 당선인의 말 다 좋아요. 정치 오래 하신 분이라서 당연히 국회가 일어나면 입법부 여의도의 대통령이라고 칭해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죠. 다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대권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본인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본인이 국회의장 하고 대권에 나간다 하면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추미애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를 빼먹은 것이죠. 전제를 빼먹었다. 김기흥 부대변인 코멘트 짧게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관련 내용 관련해서. 저는 추미애 당선인을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의장보다는 민주당 의장, 야당 의장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한 게 악수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이고 악역을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컨트롤 했냐 과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기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막강한 위치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오늘 정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평소 화요일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대감 분기점에서 삼락 쪽으로 9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충청권을 지나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차량터널 부근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고요. 특히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부터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황은 더 복잡한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자유로에서 송내까지는 17km 구간에서 답답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서는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고요. 노량진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아서 본인이 이를 바꿨다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올해로 71주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불리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예비역 육군 대장이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 회장님은 육사단장, 5군단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지내신 예비역 대장이시고요. 전역하실 때까지 특히 한미 군사 현안에 있어서 굉장히 정통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현역 때 그 업무 현안 관련된 거 정리를 너무 명쾌하게 하셔가지고 정리 임호영이라는 병명도 있으신데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 명쾌한 정리 부탁드리고요. 잠깐 그 현역 시절부터 특히 한미동맹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청취자분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예. 주로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작전하고 전략 부분에 근무했습니다. 그러셨죠. 근데 이제 예. 사단장을 마치고 한미연합사의 작전차장을 했습니다. 네. 한미연합사는 그 참모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수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죠. 작전 참모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군단장 마치고서는 합참의 전략본부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한미동맹에 관계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 대장 진급해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사에 한 2번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 분야에서 좀 많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예. 우선은 그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전력이라는 게 평시와 전시에 완전히 그 개념과 증원 전력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주둔하는 전력뿐만 아니라 미 본토 멀게는 일본 후방 기지까지 동원되는 그런 막강한 규모겠죠? 네. 예. 그러니까 평상시와 전시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저희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건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사실은 평시입니다. 예. 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과 우리가 전면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네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28,000 대략 5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미 공군하고 해군의 일부도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력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8,000으로는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미 본토에 있는 증원군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증원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대략 한 35,000, 4만 명 정도의 미군이 있는데 네네. 그들이 주로 이제 해병대가 많거든요. 이러한 전력도 다 증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의 후방 기지는 7개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투근무 지원 파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여기서 규모까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상당한 규모. 우리 거의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한 규모의 그러한 육해 공군이 예. 지원돼 올 것이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우리가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과거에 거의 공짜로 치러왔는가? 정말 그랬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한미군이라고 하면은 네. 6.25 전쟁을 한미동맹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1949년도에 미군들이 다 철수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3년 동안 대략 100만 이상의 미군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미군이 주둔했는데 그때는 사실 한국이 지원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됐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 거의 미국 사실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미국 원조에서 편성이 됐었으니까 미군 주둔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가 없었고 네네. 그러다 1966년도에 소파라고 주한미군 주둔 지휘 협정이 맺어지면서 예. 그때도 우리 경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이 담당한다고 소파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이제 1991년도에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988년도에 올림픽도 했죠. 그다음에 소련이 또 붕괴되고 네네. 이러한 국제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국력 신장에 의해서 91년도부터는 우리가 SMA라고 예. 방위비 특별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의 일부분을 분담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91년도 이후부터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거의 공짜로 전부 다
미국이 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MA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요. 2022 국방 백서 보니까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1,833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그러면 주로 어디에도 쓰이는지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방위비 분담금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네. 3가지의 항목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네.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무원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 시설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뭐 숙소 훈련장 같은 그렇죠. 거요. 네. 그런 시설 건설. 그다음에 이제 주둔 비용 경비 같은 군사 지원비. 이런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서 예.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거기에 1조 1,000억 원 넘는 돈이 네, 거의 다 들어가고 예.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훈련전 주변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미군 훈련을 한다든가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정비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통신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합 C4I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세금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 플러스에다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뭐 대규모 토지, 뭐 카투사 병력 지원, 뭐 한국군 훈련장, 사격장, 항만 시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은 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 분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협상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직간접 지원이라고 쭉 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은 협상이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미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캠프 험프리스를 YLP 용산기지 이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지만은 네네. 그게 방위 분담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지만은 지금 평택기지요. 네, 그럼 평택기지를 전체 우리가 거의 한국 예산으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한 것들도 어떠한 SMA를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우리들에 대한 그 기여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영되고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의외로 그렇죠. 지원하고 있다 협상장에서 그런 말씀도 하고요. 박민호님이 질문 주시네요. 일본도 주일 미군 주둔 관련 비용을 내나요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일본도 네. 우리 수호파처럼 주일 미군 지휘 협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주일 미군의 경비는 전부 다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78년도에 일본도 경제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해오니까 미군이 이제 일본에게도 경비 부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수호파 규정 이외에 전기료, 예. 수도료 이런 것들을 호혜 예산 우리가 그 수호파에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호혜를 베푼다는 예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지원했고 네네. 1987년도부터는 우리처럼 SMA를 예. 서로 체결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도 주일 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4년 앞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 대한 SMA를 또 미국이 요구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주한미군 인건비 같은 직접 주둔 비용으로 방위 분담금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실제 그런지 그리고 미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 규모, 뭐 내용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예. 주한 미군이 1년에 예.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드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2조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2조 좀 넘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한 1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1,800억 정도 주둔한다 그러면 한 반 정도를 주둔하는 부담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의 50%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시작된 협상이 12차 방위비 네. 분담 협의라고 들었는데 올해 이루어지는 협상에 혹시 특징이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그 1991년도부터 예.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이것이 매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5년 단위로 하기도 했고요. 예. 특이한 것은 2019년도에 10차는 1년으로 한 적이 있어요. 짧았네요. 네, 짧았어요. 근데
이 11차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2025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데 올해가 24년이잖아요. 예. 그럼 내년 말까지는 1년 반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하는 예. 게 12차 이번에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지난달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1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 실무 간에 이제 기본적 입장 교환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합리적 수준을, 네.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했는데 이게 좀 입장 차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계속 지속해 오면은 예. 그 전해 년도에 비교했을 때 물가의 상승률, 반영해야죠. 예, 그다음에 국방비의 증액 네.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액수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왔어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어떠한 증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군 측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방위 태세에 대해서 북한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경직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보 환경을 좀 봐야죠. 네. 그랬을 때 어떠한 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 것도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한 방위 태세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네네. 우리는 좀 합리적인 그러한 점진적인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고 네. 미국은 상당히 그 좀 많은 그래도 한 치기 좀 더 많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맺어지면 우리의 경우는 국가 재정에 좀 부담을 지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거를 행정협정으로 봐서 의회 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구도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자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돈을 쓰는 것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그렇죠. 근데 미측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주둔 예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의회에서 그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 내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승인하거나 보고할 그러한 의무는 크게 없는 거죠. 네네. 그 대신 미국은 네. GOA라고 해서 회계 감사국에서 예. 이런 SMA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행정부에다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회가 직접 여기에 뭐 보고하고 동의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는 미국은 우리와 같지는 않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 얘기 좀 잠깐 해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마지막에 한국 측의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혹시 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물론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는 지불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액수가 예. 지금 크게 전 세계적으로 3개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본, 한국, 그다음에 독일. 독일. 나토의 독일. 예.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대략 한 70에서 80%를 담당합니다. 아까는 대한민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 정도로 부분하고요. 그다음 독일은 이제 나토 전체가 쓰는 예산의 15% 정도 부담하는데 그것이 액수적으로 보면 우리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뭐 5, 있죠. 6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그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한테 적절한 그러한 방위비 분담금이 어느 정도냐? 예. 그럼 위협의 정도, 그 안보 상황에 대한 어떤 긴박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인 어떠한 능력, 감당해야 될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보다는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 미국의 확장 억제에 상당히 의지를 해야 되고 네. 또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가 북한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위비의 증액을 우리가 조금 담당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네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을 상당히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예. 미국 내에서도 여론도 상당히 이런 데 호응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개념적으로요. 지금 지난달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왜 부자 나라 한국을 방어하나 이런 이야기도 해서 이런 인식이 그렇다면 동맹의 관점보다는 비용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는 걸 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리지 콜비라고 옛날에 그 미 국방부의 전략 담당 차관보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지난번에 5월 14일인가요? 그 저희 연합 뉴스하고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필요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또 AFPI라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도 한국에 대한 부담을 증액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이러한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까지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동맹의 그러한 관점에 플러스해서 미국이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에 그러한 그 또 거래에 능한 사람이고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일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12차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에 좀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던데 빨리 타결하는 게 우리한테 좀 이로운 건가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뭐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상당히 그 한국과 미국이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 빨리 협상을 이루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빨리 한다고 해서 꼭 다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협상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뭐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빨리 하는 거에 더해서 양측이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뭐 트럼프 진영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주한미군 철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건 세계의 이제 NPT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거죠. 한국이 재무장을 하면 일본도 재무장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란이라든가 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아까도 거래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그 방위비 분담금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것을 증액을 우리가 감수한다고 할 때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호주한테는 핵잠수함을 그 기술을 이전해 주고 만들어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핵잠수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못 갖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또 지금 우리가 플루토늄의 재처리 같은 것들을 아직 우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리드 타임이 일본보다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장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 리드 타임을 줄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또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의회에 대한 견제도 있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019년인가요? 국방수권법에 의해 가지고 2만 2천 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하여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동맹이라는 것은 또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싸웠던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최고의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국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도 그런 예가 많잖아요. 월남전에 갔을 때도 주한미군을 월남으로 전용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대신 간 측면도 있고 1979년도에는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동맹이라는 것은
양측의 노력에 의해서 네.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하듯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네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으로요. 일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우리도 어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첨언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미동맹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 이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네. 과거 정부에서 1조를 넘기면 안 된다 이러한 그 강박관념 속에서 무리한 그러한 협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국내적인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러한 것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동맹은 양측의 국가끼리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그러한 논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증액시켜줘야 된다 하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응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걸 또 얻어야 됩니다. 네. 미국의 확장 억제의 구체성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핵 협상에 대한 어떠한 그 변화라든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으면서 네.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 더욱 큰 그러한 그 동맹도 강화하면서 네. 우리 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역 육군대장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준규는 오늘도 잠든 엄마의 가슴에 가만히 얼굴을 기대봅니다. 엄마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늘 습관처럼 확인하는 준규. 오랜 시간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는 올해 들어 몸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요. 폐와 임파선, 뼈와 치아까지 암이 전이되어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준규 앞으로 나오는 정부 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앞으로의 치료비가 두렵고 암담하기만 한 두 사람. 오늘도 학교를 결석한 채 아픈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 16살의 준규는 눈물을 닦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엄마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준규의 간절한 마음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날씨가 순탄치 않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겠고요. 전해상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경기 동부와 충북, 강원 내륙 등 대부분의 중부지방 10에서 40mm 예상되고요. 강원 산지 및 동해안, 경북 산지 및 경북 동해안으로는 20에서 최대 80mm, 또 산지 쪽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인천 등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가량 예상되는데요. 강원 산지의 경우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눈이 쌓일 수가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것 있어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높겠는데요. 동해 먼 바다에는 최대 6m, 최대 파고 10m 내외의 상당히 높은 파고가 일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에 머무는 등 16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여소야대 전국을 헤쳐갈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자신의 참모진이 대거 물갈이된 데 대해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지만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이후 명품 매장에서 쇼핑했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려면 공장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에서 또 공부도 하셨고요. 요즘에는 귀국 후에 계속해서 이 반도체 중요성에 대해서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관련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하면은 우리나라가 강국이다 보니까 아니 반도체 중요성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지만은 현장 다니시면서 특히 최근에 반도체 산업의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강의도 하시고 설명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 강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도 변곡점이 왔습니다. AI 시대,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면서 AI 시대가 돼서 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는 더 이상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요즘 HBM 고성능으로 바뀌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AI에 들어가는 그
전문 AI를 위한 반도체를 설계하고 네. 이것을 이제 패키징하고 하는 이 기술에 우리나라가 네네. 과연 강국이냐. 네.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서. 이런 부분에 예.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좀 정책을 새롭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권 국가, 반도체는 왜 무기화가 되었나라는 책도 내셨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뭔가 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말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대형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PC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데스크탑이 됐고요. 네. 데스크탑에서 PC가 됐고 PC에서 스마트폰이 됐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AI로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던 1990년대 세계 최초 D램 뭐 계속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로부터 이제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계속 커왔는데 네. 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커온 것이 스마트폰 시절까지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위치를 확보하고 계속 이제 큰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보통 이제 예를 들면 PC에 취해 있던 인텔이라든가 미국의 이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예. 그 PC에 취해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요 시기를 놓쳐서 회사가 기울었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 힘을 잃게 된 것도 물론 미국이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강제로 값을 높이고 네. 달러를 그 당시에는 약세 달러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로서 커나온 그 일본 반도체 강국을 좀 억지로 이렇게 죽인 그렇죠. 경향이 예. 있잖아요. 예. 그 후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된 거고 네. 대한민국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치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다시 반도체 강국이 됐는데 예.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긴 하지만 일본도 보면 이게 이제 그 데스크탑에서 PC로 넘어가고 예.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이 데스크탑과 PC에 취해 있다가 스마트폰 시대를 일본이 놓친 거죠. 읽지 못했네요. 네. 예.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는데 지금 한국이 스마트폰에서 AI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뭔가 지금 새로 정비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예. 우리도 똑같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뭐 20년 네네.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굉장히 상황입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 AI로 넘어가면서 반도체의 그 어떤 그 생산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반도체는 팀 스포츠입니다. 팀 스포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미국은 설계, 네. 그다음에 한국은 메모리 제조, 네. 그다음에 대만의 TSMC는 팹리스 업체들의 그것을 조립하는, 네네. 그다음에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쪽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그랬죠. 분업 구조가 돼 있었는데 네네. 이제 이 AI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제조 능력 매뉴팩처링을 동북아 국가들에게만 맡길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뼈아픈 시기를 겪으면서 네네. 이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전시키고 예.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을 짜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렇죠. 그 반도체 그 조정관을 했던 네네. 미국의 그 로니 채터지 네네. 이분이 이제 그 하버드에서 한번 포럼이 있었는데 새로운 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지도를 딱 보여주는데 네네. 거기에 대만과 한국이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반도체 공급망 지도요. 그렇죠. 예. 공급망 지도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신 에치스 라인이 아닌가, 반도체의 신 에치스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책에다 붙였었는데요. 네네. 이제 과거에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네. 저 밑에 필리핀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방위 조약 그렇습니다. 그 선을 걷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 서플라이 체인망에 한국하고 대만이 빠져 있어요. 대신 이제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일본, 싱가포르, 일본이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더 이상 한국은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네네. 대만도 마찬가지로 대만에 너무
커다란 그 TSMC의 비중이 들어가 있으니까 TSMC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상당히 그 안보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계속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 이제 미국에다가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다가 공장을 지었던 이유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네. 저도 그 책 말씀하시면서 아니 왜 일본은 있는데 우리는 빠져 있고 타이완이 빠져 있고 그 이후에 왜 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 싶었는데 그런 답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금 21세기 반도체 패권 국가를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청취자분들께 좀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왜 반도체에 이렇게 사활을 걸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예. 숨 쉬지 못하듯이 그렇죠. 이제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게 됐습니까?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에도 반도체 들어가고요. 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마찬가지고요. 네. 집에 있는 냉장고 뭐 모든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는 것이 경제 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 또 우주 경쟁, 우주 산업에도 핵심이 반도체이고요. 예. 특히 AI는 there is no AI without chips. 반도체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없다. 예, 이게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반도체에 이렇게 집중하게 됐느냐.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네. 베트남전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다가 예.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왜 졌을까? 무려 포탄을 83만 톤이나 베트남전에 퍼부었는데 네네. 근데 이 83만 톤이라는 숫자는 6.25 전쟁에 썼던 포탄 숫자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에 떨어뜨렸던 포탄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예. 30만 톤이나 많은 것이거든요. 원인이 오발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중률이 9.2%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00발 쏴봤자 10발만 그러네요. 맞고 90발이 다 이제 벌어지는 거네요. 벌어지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당시 1970년대에 그 미국과 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재래식 무기의 숫자가 소련이 훨씬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런 재래식 무기로 경쟁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승산도 없다. 없고.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를 달고 통신 장비를 달아서 유도 무기화한 그렇죠. 겁니다. 정밀 타격을 하는 식으로. 그렇죠. 정밀 타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러니까 1970년대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 달고 통신 장비 달듯이 네. 지금 자동차에 기존의 과거의 자동차에다가 센서 달고 통신 장비 달아서 통신으로 GPS 다운로드 받고 네. 센서 달아가지고 뒤에 우리가 뒤로 백할 때 그냥 앉아서 앞에 옛날에는 막 고개 돌려서 봐야 되지만 지금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미국이 1970년대 이미 했던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죠. 지금은 뭐 자율주행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곧 AI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계산기였으면요. 이 계산기를 달아서 센서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산업적으로 다 따라왔는데 네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뭘 해야 되냐? 바로 지금 말씀하신 AI, 자율주행, 생각하는 자동차, 네네. 생각하는 냉장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AI를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의 미래 30년을 먹여 살리를 네. 먹거리고 여기에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주요국들은 그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와 타이완이 양분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대거 유치하겠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 목표는 지금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현재 계획으로는 8%에서 20%까지 가겠다는 네네.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력입니다. 인력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3대 조건, 사람, 네. 전기, 네. 물. 물.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존재가 하기가 힘듭니다. 아, 네네. 그런데 미국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달된 그 반도체 기술자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고, 미국의 반도체법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네네. 실리콘밸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물과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도시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이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맞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뭐 텍사스 어스틴 이런 곳에 이제 공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네. 애리조나에 들어간 것이 TSMC고 텍사스 어스틴에 들어간 것이 삼성전자인데 이곳으로 인력을 끌어오려면 실리콘밸리에서 주는 월급의 2배, 3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단가가 올라간 거죠. 단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논리에서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의 어떤 그 정부 정책을 비교해 봤을 때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 용인 클러스터는 거꾸로 사람은 구하기 쉬울지 몰라도 네. 물 문제와 전기 문제가 문제. 해결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때 예. SK 하이닉스가 용인에다가 확대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수도권 과밀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해줬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땅 파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네. 바로 물 문제와 전력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쓰는 전기량이 부산시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습니다. 네. 또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쓰는 전기가 대전시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뭐 화력 발전으로 돌리던 원자력으로 돌리던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이제는 유럽에서 아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그렇죠. 하지 않으면 우리 너희 거 수입 안 해.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취약한 게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디테일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전에도 질문하셨듯이 네. 미국이 제조업을 다 본토로 끌어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지금 생산 시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어요. 네네. 또 인텔이 유럽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은 딱 한국 그렇죠. 이랬는데 이제 조금 한 5, 6년 지나면 유럽에서도 생산하고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경쟁 회사들이 막 생겨요. 네네. 이랬을 때 그러면 어느 회사가 재생에너지의 조건을 갖췄느냐 이렇게 반드시 따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부가 여기에 관한 확실한 대책을 서로 세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네. 클러스터의 어떤 전력 공급 계획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또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아리백 추세와 그렇습니다. 맞춰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요 포인트를 바로 찍고 들어온 게 일본입니다. 네네. 일본이 이제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세운 것 말고도 히로시마에도 뭐 R&D 센터를 세우고 여기저기 세우는데 특히 홋카이도 프로젝트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 홋카이도 프로젝트는 일본의 8개 대기업이 모여서 일본 정부와 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홋카이도 프로젝트를 하버드에서 일본 경산성 실장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력. 일본만큼 훈련 잘 된 노동력이 어디 있냐. 물. 홋카이도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전력. 홈카이도만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낮은 단가로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고 특히 2나노. AI 반도체, 로직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홋카이도 프로젝트와 우리나라의 용인 클러스터가 만약에 서로 경쟁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단가 문제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말씀 나눴고 중국도 잠깐 여쭤보면요.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목표를 정했는데 중국의 기세는 어때요?
중국은 이제 시진핑 지금 현재 예. 자금률이 15%에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시진핑의 반도체 굵기가 발표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70%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0%까지 갈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절반, 예. 50%는 가지 않겠냐. 50%. 네,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예. 중국이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아. 네. 그동안 한국의 이제 그 수출 물량을 보면 예. 중국의 40%를 수출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7%를 수출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40%의 수출 물량이 지금 이미 줄어들고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윤 정부 들어와서 예. 반도체 외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과연 우리가 이 반도체 외교를 잘하고 있느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 좀 너무 불필요하게 각을 세워서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이 물량이 더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요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예, 뭐 예. 전문가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예. 이제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그 테마가 뭐냐면 바로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문제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문제가 이게 용인이 지금 보니까 가니까 땅만 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한국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런 어떤 그 반도체 중심의 그 지난 30년간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게 정점을 찍고 한국이 자칫 잘못하다가 다시 하락 곡선을 그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또 그 보도 저도 보면은 끝났나로 해서 분석을 많이 하지만 아직 끝났다라고 점찍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 기회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HBM 같은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네. 생산하고 네네. 이것을 이제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패키징에 우리가 얼만큼 관여할 수 있느냐에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반도체 외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반도체 산업은 민관이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 전략과 국가 전략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G7 프로젝트 2.0이 필요하다. 네. G7 프로젝트 2.0이 뭔가요? 이게 G7 프로젝트가요. 예. 1991년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 말기 때요. 네. 10년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G7 국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해서 3조 6천억이 투자가 됐어요. 네네. 그 당시에 네. 이제 민간 합동으로. 네. 이때 이제 그 반도체, 전기차, 양자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한국의 첨단 기술로 지정이 됐던 것들이고요. 네네. 이거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죠. 이때 이제 삼성이 계속 세계 최초의 뭐 디램 개발해서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네. 이때 잘한 게 뭐냐면 정부는 뒤에서 R&D를 도와주기만 하고 발표는 민간한테 시켰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런 어떤 그 밑바닥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것처럼 지금 다시 G7 프로젝트 2.0이 저는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AI 시대의 이 변곡점을 맞아서 네네. AI, 양자컴, 우주산업 이런 쪽으로 국가가 민간과 같이 그 팀 스포츠를 이루는 어떤 팀을 이루지 않고 네네. 지금처럼 각계약진하게 각자 서로 뭐 삼성은 삼성대로 SK는 SK대로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로 이렇게 각자 뛰게 되면 네네. 결국 이 반도체라는 것이 국가 간 리그가 됐고 반도체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가 너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반도체 현안하고 관련은 없지만은 그 과거의 산업 현장 전반을 담당하는 중기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의 일본 정부의 그 네이버에 대한 라인 야후 사태, 네. 정부가 대응을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혹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정부가 이거 너무 미온적으로 네.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대응이요? 네. 왜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인 야후 사태는 아마도 AI 슈퍼컴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이 AI 시대가 왔는데 AI 시대가 반도체가 없이 AI가 없듯이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데이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 문제를 누가 소유하고 이 데이터를 국가 간에 어떻게 주권을 지켜가느냐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AI 슈퍼컴하고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아마도 예.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라인 야후 문제를 단순하게 하나의 그 네이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한 기업의 문제로만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라인이 예. 동남아시아 이쪽의 사람들이 이 라인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중기부 장관 했을 때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구글에 대항하는 우리도 검색 기능 데이터 엔진을 만들자고 오파가 왔었어요. 예. 그때 주목했던 게 바로 이 라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이버가 라인을 갖고 있고 라인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이 라인을 쓰고 있는데 네네. 동남아시아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좀 더 큰 시각에서 네.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를 대비하는 시각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초기 있습니다. 진단을 조금 더 깊게 했었어야 네. 했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제 질문은 아니고 8144님 문자가 들어왔는데 너무 문자를 못 읽어드렸어요. 장관님, 박남매 중 박지원 의원은 돌아오셨는데 정치재개 안 하십니까? 총리설은 어찌 된 건지요?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하시는데 뭐 현실 정치 복귀 계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현실 정치에 적응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일단은 제가 그 하버드에서 이 반도체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예. 반도체와 그리고 AI 관련한 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고 다음 달 중 정도 되면 AI 신들의 전쟁 그래서 또 다음번 책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책 이후에 혹시 뭐 책이 잘 안 팔리거나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때쯤엔 정치에 복귀하실 수도.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내일이 휴일이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계실 텐데요. 도로 상황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로 못 가서는 고장난 차도 발생했습니다. 노량진부터 쭉 어렵다고 보셔야겠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이전 방화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마포에서 구리 시계 쪽으로 답답합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나들목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정체 구간 모두 합해 보니까요. 30km가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서울 요금소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강상 1터널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심규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규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뉴페이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실 텐데, 태국에서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다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2일 처음 보도된 끔찍한 사건이죠. 네네. 태국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드럼통에 시멘트와 함께 담겨 파타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네네. 어제인 13일 경찰은 전북 정읍에서 이번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서 또 다른 공범인 20대 B씨가 오늘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우리나라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공범이 잡혔네요. 공범도 네, 20대고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경찰은 지난 12일 인터폴의 긴급 요청을 통해 네네.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B 씨를 검거하였고 네. 현재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과 용의자의 국내 송환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변호사님, 그럼 지금 공범 B 씨가 우리나라에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가입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따르면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체결하고 있는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구금명령이나 네. 자유형 등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국 간의 인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네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살인사건에 해당하므로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게 B 씨에 대한 인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속인주의뿐만 아니라 속지주의도 있습니다. 속지주의. 예. 이번 건과 같은 경우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지만 범죄가 자국이 아닌 태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네. 속지주의가에 따르면 태국법도 적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태국에서도 캄보디아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면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태국이 동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인도 청구가 경합되게 되죠. 경합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송환할 수도 있고 네. 태국에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좀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네네. 동시에 겹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게 경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 인도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송환이 된다면요. 범죄인 인도 협약은 네. 이렇게 인도 부분에 있어서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네.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청구 일자, 대상자의 국적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인도 대상자는 한국인이지만 범행 장소가 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태국에서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게 되면 피청구국인 캄보디아가 B 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태국으로 인도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미 공범인 A 씨가 국내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점, 그리고 용의자들이 계속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도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네. 그런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아무래도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결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청구국인 캄보디아가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캄보디아 및 태국과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고 인터폴 긴급 요청으로 B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통해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오늘 공범 20대 B 씨를 검거했지만은 네. 국내 송환 여부는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됐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통장 잔고 증명서 유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14일 출소했다고 합니다. 네네. 구속된 지 299일 만이고 299일만이요. 형기를 2달 남기고 가석방되어 풀려난 건데요. 네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네. 2심에서 구속되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해왔습니다. 그렇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최 씨의 가석방에 관하여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 씨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의사를 계속 유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 고려해서 적격 판단을 내렸는데 네. 본인은 그러면 나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가석방을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석방이 됐고 지금 출소 당시의 상황도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아무래도 대통령 일가 친인척의 일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당시 최 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모자를 쓰고 교정 공무원의 동행 하에 구치소를 빠져나갔는데요. 네네. 취재진들이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시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냐 등등 여러 질문을 하였는데 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전해집니다. 최은순 씨가 그 2심에서 법정 구속돼서 지난해 7월부터 복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그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정 구속은 다행히 면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판단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네.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실형을 선고할 때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특별한 사정이 구속이 없는 한 예.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었죠. 예, 과거에는 법정 구속이 원칙이었는데 네네. 2021년부터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 구속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구속 사유 우리가 보면은 뭐 증거 인멸이나 뭐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뭐 구속한다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은 어쨌든 2021년부터는 이게 개정돼서 아무리 실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요.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사건이 그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사건이다 보니까 좀 관련 소식들 많이 뉴스로 접하실 텐데 사실 과거에 그 다른 사건으로 또 수사 또 재판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보니까 이게 이번 가석방한 거랑 연관이 있는 혐의였나 이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과거 최 씨는 예.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요양급여를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네네. 이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심에서는 검찰의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네.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와 달리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고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적으로 최 씨를 유죄라고 판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로 인해 구속되었기 때문에 가석방 논의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그 몇 번 가석방 관련된 그 심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최 씨의 이번 예. 가석방은 3번의 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거든요. 네네.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심사에서 최 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올 5월에 열린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마침내 만장일치로 최 씨의 가석방을 결정하였고요. 네. 최 씨는 형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2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2월에는 부적격, 지난달에는 심사 보류, 이번에는 가석방을 결정이 됐는데 네. 이 심사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야 심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대상자가 돼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가석방 대상자가 뭐냐 하면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최 씨는 이미 형기 1년 중에서 10달가량을 맞춰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일단 것입니다. 대상에는 올라갔고요. 네. 예. 그리고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적격 부적격 판정. 이 기준이 뭐죠? 그 과정에서는 예. 이제 나이, 형기, 건강 상태,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교정 기간 동안의 성적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네. 가석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 됐다는 소식 내용 설명 드려봤고요. 마지막 소식은요. 우리나라 덮쳤던 2022년에 큰 태풍이었습니다. 흰남노. 근데 흰남노가 이름이 바뀐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모두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20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가 22년에요. 네. 메기, 노루, 날개 등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태풍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흰남노는 옥망으로 옥망이요. 네.
메기는 고사리, 노루는 호두로 대체됩니다. 태풍 이름이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일부만 바뀌네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도대체 태풍 이름이 어떠한 절차로 교체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태풍의 이름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북한 등 14개 국가가 속해 있는 태풍위원회에서 각 나라가 제출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10개씩 태풍 이름을 제출하여 현재 140개의 태풍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 5년 후에는 예전에 썼던 태풍 이름이 다시 반복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종종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던 태풍 이름의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네. 태풍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그 이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합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야구로 봤을 때 영구 결번 같은 개념인 거죠. 뭐 영구 결번은 좋은 의미에서 결번을 하지만은 그렇죠. 이 경우에는 나쁜 의미에서 아예 그냥 빼버리고 다른 의미로 대체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젠가 흰남노란 태풍이 북상한다고 하면 괜히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때 기억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 이번에도 피해가 클까 우려가 되기도 때문에 바꾸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름 선정 기준도 있을까? 아까 뭐 옥망, 뭐 고사리, 호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태풍 이름을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곤충이나 새, 식물, 또 별자리, 초식동물 등의 이름으로 태풍 이름을 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태풍 이름을 처음 지은 건 호주의 일기예보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고 세기가 좀 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보관들의 애인 이름이나 네. 다른 여성들의 이름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태풍 이름의 시초였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젠더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여성 이름만으로 태풍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곤충이나 초식동물과 같이 좀 온순한 느낌을 주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걸로 태풍을 명명하는 것이죠. 태풍 이름 보면 참 귀엽다는 생각 네. 들었어요. 뭐 메기, 고사리, 노루, 뭐 매미 과거에 여러 개 있었는데 피해가 컸던 태풍 이름은 적절히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규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 7일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 통치를 사실상 끝낸 DMBF 전투 이 승전 70주년 행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70년 전에 적국이었던 프랑스를 베트남이 초청해서 과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베트남 특유의 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인 이른바 대나무 외교 전략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 이센터장과 함께 신흥국이 된 베트남 대나무 외교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님께서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베트남, 네. 베트남의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요즘에 연구하고 계세요? 사실 어떤 부분이라 할 게 없습니다. 예. 한국 내에 베트남을 연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연구원이 경제정책연구원이라서 경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두루두루 베트남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가면 되게 환대받는 게 또 박항서 효과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차근차근 오늘 내용 살펴보죠. 지난주에 베트남 DMBF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프랑스 장관을 처음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7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일이죠. 어떻게 패전국인 프랑스가 예. 또 이렇게 뭐 베트남의 승전 기념식에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이례적인 그러게요. 행사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DMBF 전투라는 게 프랑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경험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제국주의 문을 닫는 그런 시작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또 베트남은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감이란 걸 획득했고요. 굉장했겠죠. 예, 그 자신감은 나중에 그 베트남 전쟁 있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베트남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 승리에 있어서의 그 뭐라고 할까요? 원동력이랄까 뭔가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만드는 정신력을 만드는 그런 일대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초대받아서 가는 나라도 대단하지만 그 나라를 초청한다는 것도 이게 간단한 결정이 아닐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아니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뭐 하자는 거지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나라 입장에서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프랑스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면은요. 프랑스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쳐서 680만 제곱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EEZ라고 하는 배타적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 위치해 있지만 인도 태평양이 국가다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금 정책, 인도 태평양 정책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재편되고 있죠. 그 재편되는 가운데서 보면 미국 중심으로 뭐 어커스라든지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가 관여되어져 있고 또 쿼드라든지 해서 미국과 또 호주와 인도와 또 어디죠? 하나가 미국이죠.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좀 문져져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게 끼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역인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인데 자기는 소외되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세안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금 영향력을 이제 막 키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보통 아세안 5 하면 베트남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필리핀보다도 오히려 GDP가 더 높습니다.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협력을 통해서 교두보 삼아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실리적인 생각을 했네요. 실리적인 생각을 한 거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베트남도 이익이 없으면 프랑스랑 그렇게 협력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프랑스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파라셀 군도 지역, 그러니까 남태평양 지역, 뭐라고 하죠? 그 남중국해라고 저희들이 하는 그 지역을 지금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우군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프랑스를 자기 의 친구로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게 일단 한 가지 욕구라면 한 가지 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나 뭐 유럽 지역에다가 수산물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베트남이 원래 수산물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산물을 많이 사오는 편인데 베트남에서 이 수산물이다 보니까 먹는 거다 보니까 여러 규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규제 해소에 대해서 EU와 상당히 관계를 좀 논의하고 싶은데 그런 마땅한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제 베트남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베트남이 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이번에 방문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것도 논의하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베트남도 지금 경제적 실리 또 정치 외교적 실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프랑스한테 좀 얻을 것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국의 어떤 그 이해가 있네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70년 만에 이런 일이 이뤄진 거죠. 참 또 딱 떨어지는 해 70년에 또 공교롭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요.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베트남의 외교 행보를 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 외교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 대나무 외교라는 거 이게 어떤 건가요? 이 대나무 외교라는 게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비어 있고 곧고요. 또 유연하고요.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잖아요. 잘 이렇게 적응을 하죠. 또 푸바오가 좋아하고 맞습니다.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그렇지만 아주 굳건하잖아요. 신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념을 굳게 유지하면서 경제 측면이라든지 안보 측면에서 이 베트남의 실리 를 추구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 서기장이죠. 지금 응앤푸총 서기장이 2016년에 외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하셨었냐면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 지도자들의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야 된다. 예. 또 베트남 초대 국가 주석이 호찌민이거든요. 그래서 호찌민 주석이 좋아했던 대나무처럼 굳건하고 유연한 외교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여기서 대나무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 이후에 바로 이 대나무 외교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 외교의 하나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이 하는 걸 보면 네. 아 대나무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지난해에요? 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네. 9월 달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계가 두 단계가 한꺼번에 격상을 했습니다. 원래 포괄적 동반자 관계였는데 예. 그 다음 단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그 최상위 단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예요. 네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두 단계를 바로 격상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만큼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네네. 베트남도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후 3개월 뒤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또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베트남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베트남이 중요한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베트남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베트남은 알고 있었고 그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 하면서 베트남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다 얻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일단은 미국도 베트남의 어떤 무역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중국도 뭐 투자나 교육에 있어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예. 베트남이 미국에 있어 가지고는요 공급망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네.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전략 경쟁, 기술 경쟁, 패권 경쟁 속에서 점점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히토류의 공급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네,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이 중요한 곳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또 베트남 입장에서도 새로운 산업 개발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 걔들이 섬유봉지업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 다음 우리나라와 함께 휴대폰 이런 거 전자제품 생산하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는데 예.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반도체를 좀 협력하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 관료들이 우리나라 방문할 때마다 우리나라에게도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 협력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많이 또 들어가 있고요. 네네. 또 중국 입장에서도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중요한 수출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게 베트남 전체 수입에 있어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생산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네. 중국에 수입 안 하면 생활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에도 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나라가 둘 다 베트남에겐 중요한 나라이고 또 두 나라들도 중국과 미국도 베트남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베트남의 경제 전망은 어때요? 좀 밝나요? 작년만 해도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아 그래요? 수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베트남도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전 세계적인 수출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자기 수출이 줄면서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았는데 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좀 문제시되었던 그 재고 부분에 있어서 서구 사회 미국이나 유럽이 가지고 있던 재고 부분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다시 수출이 늘고 있어서 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베트남 경제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게 좀 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까 프랑스와 베트남 관계를 얘기했는데 우리도 한때는 베트남과의 어떤 그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수교한 지 뭐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 제가 가서도 언제든지 베트남 관료나 학자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고 네네. 또 베트남의 학자나 관료들도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저도 만나도 가고 다 만나고 가거든요. 근데 서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원하는 거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할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된 지가 꽤 오래됐나요? 우리나라와 베트남 관계가? 솔직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이 근거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진출 많이 했죠. 대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LG업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을 따라서 또 중소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 대기업에 대한 협력 업체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나은 단계로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이제 솔직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요구할 건 확실하게 요구를 하는 편이고 베트남도 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시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들이 뭐 제조업이랄지 건설업이랄지 이런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이 진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려나요?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서 특히 그럴까요?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아세안 10개국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베트남이 우리가 선점한 가장 큰 교두보라고 해야 되나요? 교두보요. 아세안 전역으로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두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세안 전역 10개 국가의 교역의 절반 정도를 베트남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넣는 투자의 40% 정도가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아세안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에 머물면 안 되고요. 다격하고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다변화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성공 사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공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성공한 케이스라면은 그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들 있죠. 다른 개도국들과의 관계도 너희들도 우리랑 관계를 맺으면 베트남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두보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례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베트남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과거에 뭐 우리와의 어떤 적국이라는 관계에서도 개선된 것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 같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교두보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더없이 좋은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관계까지 이어간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 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5월의 밤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었어. 그때부터였어.